저희가 조금 주목하는 것은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트럼프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관세율은 큰 의미는 없다. 일단은 보복을 하고 상호주의로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 또 트럼프는 더 세게 나가겠죠. 트럼프의 전략은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위협적으로 압박을 하고 실제로 한 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갑자기 부드럽게 협상 모드로 바뀌고 거기서 또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고 극적으로 다시 또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이런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한 몇 분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혼돈스러울 거고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별로 대응은 다르고 피해도 다를 거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길어지면 결국에는 이 보복 관세 때문에 지치죠.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 아마 망가질 겁니다. 굉장히 깜짝깜짝 놀라시네요. 자, 이렇게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죠.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컴퓨터 있으세요? 몇 년 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최신형 쓰시네요. 14년 좀 심한가요? 좀 바꿀까요? 그럼요. 바꿔야 될까요? 네, 기술이 알겠습니다. 얼마나 발전했는데요. 예, 그동안. 알겠습니다. 집에 있는 데스크탑 제가 여러분 공약 하나 시집 갈 때 바꿀게요. 결혼할 때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사님 관세가 이제 D-1일 이제 현지 시각으로 이제 오늘 밤 사이에 이제 내일 아침 되면은 여러 가지 관세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관세율 자체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고요. 계속해서 이제 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경기가 또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박사님 모시고 좀 명확하게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 관세율 20% 얘기가 최근에 막 나오던데 20% 부과를 하게 될까요? 이게 심이 실리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지금 말씀 주셨듯이 네. 오늘 관세 2부대입니다. 네, 2부. 관세 2부. 예. 20%가 될지 뭐 30%가 될지는 뭐 나와봐야 알겠죠. 네. 저희가 조금 주목하는 것은 어제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를 하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을 전했는데요. 거기에서 다시 한번 저는 확신했습니다. 네. 이 관세율은 내일 발표되는 관세율은 큰 의미는 없다. 아마도 높게 발표될 거다. 네. 20% 이상으로. 그렇죠. 근데 높게 발표될수록 오히려 좋다. 높게 발표될수록 네. 오히려 좋다. 그거는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깎아주겠다라는 네. 얘기죠. 굉장히 우리는 협상을 하고 싶어. 아직도 우리의 의도를 모른단 말이야. 네. 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아마 관세율 20% 내지 30%까지도 발표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서로 30%가 발표돼도 빠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오히려 30% 이렇게 놀라지 않을 발표되면 거예요. 좋아할 것 같네요. 좋아하기는 좀 협상이- 그렇지만 협상의 일단 여지가 놀래겠죠. 있어. 네. 놀래겠지만 진짜 있네. 이거는 이제 협상을 하려는 거구나라는 것을 더 음. 명확하게 시장에서 받아들일 거고요. 네.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음.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깎아주겠다. 네. 이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그쵸. 네. 돈 더 투자해라, 네, 미국에. 지금 20개 정도의 그 무역 보고서가 트럼프의 책상에 올라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가 담겨 있겠죠. 무역 적자의 원인이라든지 뭐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담겨 있는데 지금 이제 상호 관세 얘기보다는 이제 보편 관세 얘기로 약간 용어의 차이지만 바뀐 이유는 물리적으로 내일까지 각국의 부가가치세라든지 불공정 관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조사하기가 분석 네. 조사하지는 못했을 그렇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굉장히 세게 때릴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팩트고요. 네. 두 번째 관세의 목적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질 거다 내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을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발표되면 빨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을 아마 시장은 눈치챌 것 같아요. 빠른 속도로 진행이라 예, 관세 부과. 이 관세 부과가
물론 이제 내일 발표되는 즉시 발효가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디테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뭐 철강, 알루미늄도 있고 목재, 의약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국가별로도 조금 다를 수 있고요. 네. 중국은 당연히 다를 거고 나머지 뭐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많이 다를 건데 네. 급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트럼프는 빨리 공장을 짓기를 원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당장이라도. 네. 내일 기업- 당장 삽더라. 돈 싸들고 맞습니다. 미국으로 와라. 네, 어제 백악관 대변인이 우리 기업들은 미국 기업들이 전화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급한 마음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고요. 네. 그래서 내년이 이제 내년 말이 중간 선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교육국으로 하여금 빠른 액션을 강요할 거다. 그러니까 투자 확약서를 쓰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영부영 뭐 세워라 내워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이제 삽을 뜨는 현대차 같이 네. 현대차 그룹 같이 그런 것이 진행될 거다. 실제로 실제로 진행되면서 미국 경제는 서서히 좋아질 거다. 이게 사실 한 나라의 공장을 짓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엄청난 자금이 투입되고. 네, 그리고 뭐 그걸 계획하는데 뭐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제 그것을 강요할 것이다라는 거죠. 스피드를. 예. 그런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미국 경제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따지면 상대국은 급격히 나빠질 것이다라는 거죠. 상대국이라 하면 뭐, 우리나라도 포함한 다양한 교역국들. 네, 미국에 당장 공장을 뺏기고 일자리를 뺏기고 모든 밸류 체인을 뺏기는 거니까요. 네.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현대차가 정의선 회장님이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트럼프 앞에서 나란히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일자리가 한 4만 개 정도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미국 현지에. 네,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판매하는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현지에서 생산을 앞으로 3분의 1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이다라고 발표한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수출을 못하는 거죠. 네, 산업 공동화, 설비 투자의 공백, 그다음에 인력 유출 뭐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진행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제 환율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환율에도.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문제인데 네. 너무 빨리 진행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나 할 수가 없는 게 그 또 워낙에 큰 시장이기 때문에 의존을 우리가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네, 조금 뭐 바이든 정부 때만 해도 조금 뭐 여유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지금은 좀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근데 기업들이라 하면 뭐 우리나라를 우리는 제일 먼저 떠오르게 네. 되는데 다른 교역국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교역국도 지금 뭐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반발하고 거의 미국 제품 불매 운동까지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모든 나라의 모든 교역하는 그 기업들이 다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뭔가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아, 그렇죠. 한데. 네, 뭐 트럼프가 그렇게 으름장을 놓는다고 네. 각국이 뭐 다 들어주진 않죠.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 수출 의존도가 특히 미국의 굉장히 의존도가 높고 자국의 소비 시장 규모가 약한 국가들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인 거죠. 우리나라 같이. 그렇죠. 유럽만 해도 사실 내수 시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규제라든지 네. 또 환경 규제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조금 시간을 벌거나 조금 뭐 전품목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좀 방패막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없는 편인 거죠. 자동차만 해도 뭐 자동차 대미 수출 1위국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버퍼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어쨌거나 뭐 각국의 대응은 다를 겁니다. 보복 관세 나올 거고요. 내일 이후에. 네. 그리고 보복 관세를 하는 이유는 이제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함이죠. 일단은 보복을 하고 상호주의로 대응을 하면서 그러면 보복 관세 하면 또 트럼프는 더 세게 나가겠죠. 네.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의 전략은 비현실적인 뭐 BCA 리서치에서 잘 써놨더만요. 비현실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그리고 위협적으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한 방을 보여주고 그리고 갑자기 뭐 최근에도 말 바꿨듯이 갑자기 부드럽게 협상 모드로 바뀌고 거기서 또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고 그리고 극적으로 다시 또 합의하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이런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앞으로 연말까지 앞으로 계속 한 몇 분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혼돈스러울 거고요. 결국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국별로 말씀 주셨듯이 국별로 대응은 다르고 피해도 다를 거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트럼프 정부가 생각하는 최적 관세율, 궁극적인 목표 관세율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허세 관세율이 있을 건데 허세 관세율. 허세 관세율이 있을 텐데 네. 허세 관세율은 세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죠. 내일. 지금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 최적 관세율이 얼마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근데 아마 그 계산을 해놨을 겁니다. 이게 관세율이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떨어지는 부죠. 그래서 관세율을 높이면 이게 계속 올라가는데 일정 지점을 관세율이 더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C 지점이 이제 무역을 닫는 겁니다. 네. 세계 무역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50% 관세율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지금 30%의 관세율은 C입니다. 네. C입니다. 극단적인. 다 죽자는 거고 네. 아마 30%를 계속하면 각국은 뭐 배째라. 못한다. 네, 우리도 수출 그리고 못한다. 미국도 일단 올해 마이너스 성장률 한 마이너스 4% 들어갈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네. 그걸 계속 고집한다면 그래서 C일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는 결국에는 지금 한 2 정도로 블러핑을 하고 혹은 C나 이 사이에서 이제 허세 관세율이 찍히고 결국에는 B로 근접하는 협상이 이루어질 건데 이 과정이 뭐 고달픈 거죠. 상대국으로서는. 그게 또 기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는 모르는 말씀드렸듯이 거고. 굉장히 짧게 진행될 거라는 짧게요? 거죠. 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상대국을 강하게 압박할 거라는 거죠. 내일 발표 이후에.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압박을 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상대 교역국에 있어서의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자금이든 인재든 네. 유출이 돼서 그 교역국 자체의 경기는 더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놓이면은 이게 악순환하게 되면 세계 경제가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만 일단 처음엔 살아남지만 결국에 그 돌아가는 순환의 그 자금 흐름이 어느 순간에는 끊기게 될 거고 상대 교역국에 분명히 악영향을 받을 텐데 거기까지는 계산기를 안 두드리나 봅니다. 그게 뭐 지극히 상식적이고 네.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우려하는 네. 부분인데 근데 이런 것들은 그 폐해는 천천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당장 미국이 얻는 무역 전체 시스템을 세계 무역을 송두리째 뿌리째 바꾸려는 그러한 의도를 일단은 트럼프는 관찰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말씀 주셨던 이제 그러한 부작용, 여러 가지 폐해 이런 것들은 천천히 이제 주워 담겠죠. 그러면서 조금 조정이 될 텐데요. 어쨌거나 뭐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시 정리를 하면 미국의 공장을 짓는 것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네. 그리고 급격하게 진행될 거다. 그리고 내일 발표되는 관세율은 허세 관세율이다. 네. 그리고 높게 발표될수록 나쁜 건 아니다. 시장도 그렇게 받아들일 거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결국엔 뭐 35% 관세, 20% 관세를 올해까지 계속 지속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빨리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더 세게 부를 거다. 네. 허세 관세율을. 음. 그리고 상대국은 구조적으로 천천히 나빠지는데, 그리고 말씀 주셨던 전 세계 교역이라든지 전 세계 경제가 아주 다른 그러한 방향으로 또 그런 구조로 흘러갈 텐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예상하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너무 큰 문제라서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런 세계 무역 질서의 네. 변화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음.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뭐 공급망의 차질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요인이라든지 상대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결국에는 미국이 상대국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착취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상대국의 경제가 움직이고 그게 부메랑으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열심히 연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안 가본 그런 길이라서. 부분들은 단기간에 확 펼쳐진다기보다는 시간을 네, 서서히 갖고 펼쳐질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고 맞습니다. 지금 당장에 미국의 부채를 줄이는 것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그 무역 수지 적자에서 벗어나기 위한 긍정적인 뭔가 그런 지금 당장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네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도 너무 긴 거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고요. 지금 길게 보면 안 되나요? 그리고 알 수도 없습니다. 네. 분명한 거는 최종적인 미국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실효 관세율은 저는 한 10%에서 12% 정도에 불과할 거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20%도 아니고 38%도 아니고 그렇다고 5 내지 6%는 아닐 거고요. 결국에는 뭐 10% 정도 언저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0%의 실효 관세율이 만약에 최종 목표라면 네. 내일 발표되는 관세율이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결국에는 깎아주는 관세율, 그 깎임을 당하는 최종 관세율은 그 정도면 역산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한 50%에서 60% 정도 그리고 상호 관세가 됐든 보편 관세가 됐든 많은 국가에 대한 보편적인 관세율은 한 5%에서 10% 사이. 그 정도가 되면 최종 관세율이 한 12% 정도로 네.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겁니다.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부과 이게 얼마나 높게 나올지에 대해서 불안하기보다는 이제 결국에는 협상 카드로 그 숫자를 점점 낮추면서 뭐 박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뭐 그게 10%대든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낮아질 텐데 그 사이에 엄청난 노이즈들이 껴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다행이라고 해도 되는지 그게 굉장히 또 빠르게 지나갈 거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도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뭔가 있겠지만 그 회복도 그러면 빠를 수 맞습니다. 있는 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그런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질질 끌면 결국엔 시장은 뭐 계속 무너지거든요. 네.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결국엔 뭐 이게 상대국도 지치고 미국도 지치고 전 세계 경제가 더 엉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협상의 기술자니까 이거를 빨리 진행시키려고 분명히 압박을 할 거고 상대국에 조금 먹히는 부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1분기 GDP 정도가 아마도 저점으로 기록되게 만들지 않을까. 네.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한 폐해를 그렇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키고 물론 뭐 그렇게 뜻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게 길어지면 네. 결국에는 이 보복 관세 때문에 상대국의 대응 때문에 결국에는 뭐 지치죠. 그래서 올해 미국 경제 아마 망가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빨리 진행되고 그것은 이제 기업별로 굉장히 명암이 엇갈리고 국가별로도 굉장히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사정이. 줄 협상이 아마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를 예를 들자면 사실 얼마 전에 그 현대차의 투자 소식, 물론 이전부터 계속 미국 공장을 짓는 계획은 발표가 됐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된 거지만 그러고 나서 한 이틀 있다가 바로 자동차 관세부가 하겠다라고 해서 저는
뭐지? 했는데 결국에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는 근데 미국의 공장 짓는 현대차 너네는 조금 깎아줄게 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여기에는 공장을 짓는 길 이외에는 이걸 네. 면제받는 방법이 없게끔 만들 겁니다. 트럼프는. 그 공장도 그냥 조그맣게 지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딱 기준이 뭔가 있을 것 같고. 네, 현대차가 정답을 보여줬는데 네. 31조 거기에다가 이제 자동차를 짓기 위해서 철강도. 공장을 제철소를 짓겠다는 네, 네. 거. 그 제철소를 돌리기 위해서 미국 LNG를 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공장에는 12조 9천억 달러를 투입하겠다라는 거고, 12조 네. 9천억을 투입하겠다는 거고, 나머지 제철소 또 자동차 부품 토탈 31조인데 이 정도는 단일 규모로는 조지아 뭐 그쪽 지역의 역사적 최대 규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가 지금 모범 답안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예, 아무튼 미국 입장에서는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른데 예, 저도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보는데 요즘에 미국 경제 자체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큰 쪽으로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이번 관세 부과 네, 정책이 예, 결국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또 수요의 위축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빨리 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공장을 지으면서 그 효과가 미국 경제 지표에 묻어 나와야 돼요, 빨리.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관세로 인해서 꺾여가는 경기에 예. 대한 부분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들어와서 네. 시간 끌지 말고 공장 짓고 이렇게 고용 창출하고 하면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에너지가 있어야 되니까 더 네. 빨리 네. 행동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반도체 쪽도 최근에 보조금 너네 다 받으려면 투자 더 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확실히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한쪽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방어는 각 국가와 기업들을 압박하면서 빨리 이쪽으로 우리나라로 공장 짓고 돈 보내가지고 부흥하게 만들어. 받침을 너네가 해. 우리는 지금 미국은 사실 돈이 없잖아요. 부채가 너무나 많아서. 우리라고 뭐 돈이 있습니까? 미국이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물론 부채도 많다라고 하지만 이게 다른 나라 그렇게 쫀다고 얘 돈이 나온다. 근데 돈이 나오긴 하네요. 예? 보니까 현대차 그렇게 투자하고 하는 거 보면 아니 뭐 돈이 나오긴 어떻게 하네요. 해서든 투자를 하는 거지 뭐 그게 돈 있어서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끌어서라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에 대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박사님께서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앞서서 쭉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교역국들이 힘들어질 것이다. 근데 그게 만약에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되면 미국 자체도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면 다 힘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예, 결국에는 뭐 세계 교육은 줄 거고요. 네. 예, 급격하게 줄 겁니다. 세계 교육은. 예, 그리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는 어려울 거고요. 네. 예, 그리고 공장을 뺏기고 일자리를 뺏기는 나라의 경제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재앙에 가까운 그런 잠재 성장률의 둔화를 경험할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입니다. 네. 예,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아무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미국도 길어지면 피해가 크다. 이게 네. 보시면은 국가별로 어디가 더 고통인가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대체로는 이제 지금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멕시코와 캐나다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 멕시코와 캐나다가 공장을 뺏김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멕시코와 캐나다의 우회 수출 기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공장들이. 이 공장들이 뺏기는 거죠. 멕시코, 네. 캐나다 입장에서는. 그래서 피해가 큰 거고 의외로 지금 신흥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신흥국은 크지 않아요. 인도, 차이 이게 유럽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신흥국이 크지 않은 이유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내수 시장이 크잖아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환율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부는 줄어들겠지만 네. 환율 대응력이 있다. 평가절하시킴으로써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버퍼가 있다라는 거고요. 유로존이 의외로 작은 것은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그래도 유럽 연합이라는 것으로 대응 카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내수도 크다라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작고 당사자인 미국도 큰 이유는 결국엔 이게 공장을 짓게 함으로써 미국의 GDP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당장 관세로 인한 뭐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잖아요. 미국 그렇죠. 기업들도 그다음에 수출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 기업들이 피해가 작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좀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다른 교역국들만 힘든 게 아니라 미국 자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이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 증시의 영향을 보면은 이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됐다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추가적인 반영이 더 돼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는 반영된 것 같아요. 50%밖에 반영 안 됐어요. 시장은 뭐 60%로 할까요? 시장은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시장은 다 알고 있고 네. 넉넉하게 반영하고 있다. 오히려 뭐 조금 희망적인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좀 몸이 가벼워진다라는 것은 이제 오히려. 분명할 거고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미국 경제는 성장률이 굉장히 저조할 것이다. 특히 상반기는. 왜냐하면은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엊그제 뭐 자동차 통계도 나왔습니다만은 미리 관세 부과가 되기 전에 앞당겨서 뭐 수입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미국이 조금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또 가뜩이나 조금 성숙 단계에 들어가 있는 노동시장이 조금 더 약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1분기 성장률을 굉장히 좀 더 다운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1분기 성장률은 뭐 거의 좀 최악으로 나올 것 같고 네. 미국도 그리고 2분기가 조금 회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올해 전체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이 1%대 중반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작년 2.8%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성장의 쇼크, 또 성장률이 그렇게 둔화된다는 것은 지금 S&P 500 기업들의 이익이 한 10% 정도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 이익이 좀 더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한 4 내지 5%. 네. 심지어는 뭐 3, 4%까지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들의 EPS 증가율이. 그러면 10%에서 한 3, 4%까지 감소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주가의 조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세로 인한 주식시장의 피해는 어느 정도는 뭐 주가에 좀 반영이 돼 있다. 하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좀 협상에서 또 불확실성이 계속 제거되는 그러한 그 지뢰 제거 작업이 앞으로 이어질 건데 그 과정이 아무리 뭐 해도 연말까지는 진행될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시장은 나머지 불확실성을 소화하는데 굉장히 힘겨운 모습을 보일 거기 때문에 S&P 500의 전체적인 EPS의 다운과 아직 잔존하는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지금 4월부터 앞으로의 진행될 미국 시장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면은 앞으로도 뭐 상당 기간,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더 영향을 받고 기업의 이익 둔화가 더 많이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겠지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어서의 협상과 그 빠르게 협상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빠르게 협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하반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명확한 관세에 있어서도 명확해지고 기업의 이익 둔화도 어느 정도 계산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반영이 된 상태에서 하반기는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 좀 저도 동감하고요. 듭니다. 네, 그래서 주가는 아마 상반기에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네. 싶고요. 그래서 지금 다만 이제 저점이 과거에는 뭐 예전에는 관세가 그렇게 급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네. 조금 완만하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부드럽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S&P 500의 저점이 뭐
뭐 5,300에서 5,500 정도. 네. 예, 뭐 아무리 나빠도 그 정도로 봤는데 예, 그 부분을 조금 하향 수정할 필요가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실적의 둔화라든지 또 관세의 불확실성이라든지 또 초기의 충격 이런 네. 부분들이 예, 조금은 뭐 상반기 저점을 낮출 수는 있으되 뭐 가령 뭐 5,000에서 5,300 정도 네. 예, 그 정도의 저점이 형성될 수 있는 예, 그런 리스크는 있다. 하지만 예, 그렇게 형성되는 저점이 아마 올해 저점이 될 거다. 하반기로 갈수록 GDP도 살아나고 네. 예, 협상도 더 긍정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 매크로 환경도 좋아질 거다. 다만 다른 나라는 좀 불편하다. 그렇죠. 다른 나라 어려워진다.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네. 뭐 불가피하게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고 결국에는 상반기에 계속된 이 변동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한 시장의 하락을 염두를 해야 두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또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